네, 안녕하십니까.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이주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해외 저희 스트라타시스 장비 사용자들 중에서 좀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자사의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에 관해서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공유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션이 끝나고 나면 아모레퍼시픽의 김진영 님께서 자사의 그 신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 스트라시스 장비를 이용하여 그 개발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스트라시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12년 말에 미국의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와 이스라엘의 그 오브젯이라는 두 업체가 합병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업체이고요. 현재 3D 프린팅 업계 점유율 60% 가까이 되는 업계 1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35개 국가의 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초에 스트라시스 코리아가 설립이 되어서 국내 고객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글로벌 특허가 550개 정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8만 대 이상의 장비가 판매되었고요. 사용 현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그리고 건축, 교육,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트라타시스가 부여하고 있는 3D 프린팅 방식은 크게 폴리젯과 FDM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폴리젯 같은 방식은 액상 재료를 이용하면서 이 액상 재료를 섞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재료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은 표면이 좀 더 부드럽거나 아니면 경질, 연질, 칼라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FDM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 플라스틱 재료를 이거를 녹여서 글루건처럼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정밀도와 그리고 일반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3D 프린터 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내구성과 내열성을 자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폴리젯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폴리젯 같은 경우는 액상 재료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온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재료를, 그러니까 액상 재료를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강도나 연성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들을 보시면 한 트레이에 서로 다른 형상과 색깔을 가진 재료들이 한 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3D 프린터만이 가능한, 그러니까 기존 대량 생산 방식에는 불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고,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은 검은색 연성 재질의 그 하얀색 경질 부품이 그 나와 있는 재료의 그 샘플인데,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조립한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샘플 같은 경우도 검은색 부분은 경질이고 이 흰색과 회색 부분들은 원래 경도가 약간 다른데요. 이 재료들은 흰색과 검은 재료를 동시에 적층을 하면서 재료를 섞음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쇼값과 색깔을 표현해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명 재료도 역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후가공 여부에 따라서 96% 가까운 비투가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FD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FDM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위한 전용 재료가 아니고 일반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좀 더 뛰어난 물성을 가진 공업용 플라스틱들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 12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두 가지 방식이 사용한 재료가 틀리다 보니까는 서로 재료 그 결과물의 출력물의 결과물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폴리젯 같은 경우는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조형이 되고 그리고 디테일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한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그 느낌의 다양한 연질, 경질, 투명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FD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폴리젯보다는 적층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좀 표면 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후 변형이 없고요. 그리고 부피에 비해서 좀 더 가볍게 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높은 강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사례들은 대부분 FDM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아직까지는 좀
지그나 아니면 항공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FDM 재료를 사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할 거는 지그앤 픽스처가 되겠는데요. 흔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정구 아니면 그냥 치공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지그앤 픽스처는 굉장히 다양한 공구가 있죠.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생산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형태나 사용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조립 생산 보조구라던가 아니면 해석 또는 측정 보조 도구, 그리고 이렇게 제품 보관 및 이송 도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들은 모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이 가능하고요. 기존 방식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손으로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NC 가공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외주를 맡기게 될 경우에는 높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걸 사내에서 직접 제작할 경우에도 아무래도 숙련된 별도의 오퍼레이터가 필요하게 하는데요. 3D 프린터를 응용을 하게 될 경우에 3D 프린터라는 거는 그렇게 사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루 정도 교육을 받으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때문에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도면만 있으면 바로 제작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제작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외주 업체에 맡길 때보다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FDM 장비를 이용해서 지그나 픽스처를 제작한 업체들의 경우 실제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재료 평균 값을 내봤는데요. 40에서 90% 가까운 제작 시간이 단축되었고 그리고 70에서 90% 가까운 제작 비용이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외주로 어떻게 외주를 맡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도면이 외부로 유출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지그를 만들고 나서 보관을 할 때 보통 예전에는 기존 지그 같은 경우는 제작 후에 보관하는 것도 큰 골치였는데 3D 프린터를 제작할 경우에는 사용 후에 바로 폐기 처분을 하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뽑아서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기존처럼 별도의 저장 공간을 마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픽처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의 리스트이고요. 그리고 FDM 같은 경우는 조형물에다가 인서트라고 해가지고 너트나 와셔나 볼트 같은 간단한 형상의 제품들을 집어넣은 채로 조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은 파트 중간중간에 이런 외부 파트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가 조립한 게 아니고 이미 한 몸이지만 이 내부에 너트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별도 외부 부품들을 결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FDM 같은 경우는 그 부피가 좀 어느 정도 있다면 이렇게 내부를 스펀지처럼 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펀지를 비우는 공간 역시 비우는 모양 그리고 이 밀도 같은 것도 오퍼레이터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부피에 비해서 매우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응용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BMW가 있습니다. BMW에선 자동차에 그 뒤에 붙은 엠블럼을 붙일 때 이런 알루미늄 지그를 맨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17개 파트로 만들어진 알루미늄 파트를 조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금속이고 이렇게 손잡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는 작업자들이 작업 중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MW에서 저희 FDM 장비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먼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부피가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만 내부는 완전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오히려 알루미늄 만들어진 이 지그보다 훨씬 가볍고요. 그리고 이건 총 17피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총 2피스입니다. 2피스를 만들어서 조립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립할 때 부품이 적어지다 보니까는 조립하면서 발생한 오차도 적어지게 되고 조형 시간이나 조형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BMW에서 저에게 공유해 준 자료인데요. 기존 목업 대비 대략 58% 가까운 그 재료비를 절감을 하였고 그리고 총 기존 18일 걸리던 제작 기간이 하루 반 만에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비행기 만드는 보잉 업체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남자 2명이
이렇게 S자 비슷한 형상의 지그를 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행기 제품에 올라가는 그 컴포짓 매테리얼을 제작하는 파트인데 컴포짓 매테리얼,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 같은 카본 파이버 섬유를 이렇게 한번 코팅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작업자 두 명이 이 커다란 지그를 들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거를 NC로 깎게 되면 이런 곡면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울 뿐더러 기존 방식대로 금속으로 이 지그를 만들 경우에는 작업자 두 명이 움직이기는커녕 그 작업장 천장에 달려있는 크레인으로 이거를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FDM 방식은 강성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작업자 두 명이 옮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또 엔드 유즈 파트, 완성품 사례가 있습니다. FDM 방식은 3D 프린팅 방식 중에서 특출나게 강도가 높은 사례에 속하고요. 그 사출물 대비 70% 가까운 70에서 75% 정도의 강성을 자랑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완성품에 적용하기 좀 어렵고요. 만약에 완성품 생산 목표량이 몇만 대, 몇십만 대 이렇다면은 아무래도 기존 양산 사출 방식이 훨씬 우수할 테고, 만약에 뭐 1개에서 100개 또는 1000개 미만의 소량 생산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3D 프린터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FDM이 그 양산품에 우수하느냐? FDM 장비 재료들은 굉장히 높은 강성을 자랑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한 재료가 ABS 재료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강성을 자랑한 재료가 울템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항공기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강성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울템이고요. 그 우측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일반 알루미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알루미늄들에 비해서 아주 강성이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특별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금속과 비교될 만한 강도를 자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완제품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적으면서 단가가 높은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때문에 항공산업 분야에서 저희 FDM 장비로 완성품을 최초로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덕트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용 선반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전자기기용 파트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 분야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FDM을 이용해 가지고 완제품을 제작할 시에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샘플링 요청을 하실 때 기존 인젝션 몰드를 염두에 둔 그런 디자인을 저희한테 들고 오시는데요. 3D 프린팅과 인젝션 몰드는 서로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인젝션 몰드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다만 강도나 정밀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신경 쓰실 게 좀 있습니다. 가령 FDM 같은 경우는 적층 두께가 기본적으로 0.254mm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층 두께가 254mm다. 그러면은 그 적층했을 때 공차가 매우 적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255mm로 하고 있다. 아니면 254.2mm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디자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적층 두께에 따른 최소 레이어 두께 그 제품의 Z축 크기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FDM 같은 경우는 그 45도 각도까지는 서포트가 필요 없이 바로 재료만 쌓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만약에 제품 내부에 원형 통로가 있을 경우에 이 원형 통로를 마른 목걸로 제작을 한다면 서포트가 필요 없이 바로 제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로 외국의 그 UAV 제작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 이 날개를 보시면 이 날개 내부에 그 45도 각도에 이렇게 살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원래 비행기 날개에는 이렇게 사선 모양의 살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수직으로 중간중간에 보강대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강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서포트가 100% 쌓이게 되는데 이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에 이렇게 보강대만 주게 되면은 서포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기존 방법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강도를 가진 제품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고요. 또 파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서포트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파트를 분할해서 만들면은 서포트 생성 없이 신속하게 만드는 제품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조립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시간을 절약한다 그러는데 서포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FDM 같은 방식 같은 경우는 노즐이 두 개인데 이 노즐 하나가 모델, 하나가 서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레이어의 모델과 서포트가 동시에 사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노즐이 사용되는 동안 다른 노즐은 냉각되어 있고, 이게 반대로 다른 노즐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던 노즐은 냉각을 시키고 새로운 노즐을 가열을 시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 됩니다. 만약에 총 100레이어의 제품을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서포트를 기존에 다 들어가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서포트가 전혀 필요 없이 제작을 하게 되시면은 100분에서 200분이라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3D 프린팅의 특장점을 인지하시고 디자인을 하시면은 좀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례로 해외에서 지금 요즘에 좀 핫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엔드 오브 암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산 라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냥 로봇팔인데요. 로봇팔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제품에 따라 가지고 로봇팔 끝부분에 부착되는 툴들은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칫솔 허용 오차가 0.+-0.13mm 이내이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제품이거나 생산 수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FDM 장비를 이용해서 적용하실 경우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제네시스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에서는 카본 제품을 재단하거나 아니면 가공을 할 때 이렇게 로봇팔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기존 로봇팔을 CNC 가공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내부에 백큐um 채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진공 채널이 들어가고 이거를 잡아주는 홀딩 도구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정말 많은 부품들을 깎아서 조립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제작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또한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FDM을 이용해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게 됐는데, 이분들이 처음 만든 샘플이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형상으로 제작하게 되면은 서포트 생성이 불가피하게 되죠. 점점 형상을 바꿔가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런 형상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 이 형상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과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상의 경우 이 부분까지는 서포트 생성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운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트라타시스 직원이 방문을 해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조언을 준 후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 각도가 이렇게 수평면의 평행한 각도에서 45도 앵글을 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부분에 서포트가 생성이 서포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런 전체적으로 기존보다 좀 더 부품이 얇아지고 가늘어졌지만 기존 ABS 재료에서 울템이라는 재료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오히려 강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용 시간도 훨씬 감소가 되었고 무게 또한 가벼워지고, 그리고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사용된 재료의 양이 적어져서 결과적으로 재료 비용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가 지금 실제 제네시스에서 기존 방법으로 이 엔드 오브 암투를 만들었을 때 들어간 비용이고요. FDM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제작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제작 비용과 제작 기간을 굉장히 많은 세이브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산업 분야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3D 프린터를 응용하고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마린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 2달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의 맨하탄에 실제로 샵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자신의 귀 모양을 스캔을 하면은 즉석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귀에 맞는 모양의 이어폰을 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요 부분만 지금 FDM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용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때문에 재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서포트를 제거하기도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는 이 샵에서는 2대의 FDM 장비를 이용해서 그 샘플 제작, 아니, 완제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진이라는 외국계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FDM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주얼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FDM 하면은 표면이 결이 안 좋아서 주얼리 쪽에 사용을 못할 거야 라고 하지만 FDM 장비는 실제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플라스틱이 할 수 있는 모든 후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단한 후가공을 통해서 도금 처리 후에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3D 프린팅 방식이 아무래도 좀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까는 새로운 방식이고 언론에서 마법의 상자, 뭐 도끼의 방망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3D 프린팅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해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실 경우에 좀 더 높은 혜택을, 좀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의 세션은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의 김준영 님께서 이제 그 자사의 신제품 패키지 개발 사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포장재 개발의 3D 프린터의 활용을 발표하게 된 아모레퍼시픽의 김준영입니다. 저희 그 생활재가 있고 산업재가 있다고 하면 여태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런 RP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산업재 쪽에 가까웠었고요. 제가 이번에 강연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앞서 저희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회사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도 기준으로 지금 한 3조 정도 되는 매출을 지금 실적을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글로벌 전략을 이제 펴서 지금 중국에 상해 공장을 이제 화장품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 향수를 만들 수 있는 향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존에 저희 회사는 이제 수원과 대전에 지금도 대전 공장은 보유하고 있고 김천 이렇게 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이제 오산에 뷰티 캠퍼스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오산에서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는 저희 화장품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과 전략은 글로벌과 성장, 그로스, 그리고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회사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브랜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총 17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7가지의 그 생활재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식품 쪽까지 건식 제품들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25가지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장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로 최근에 생산되거나 개발되는 제품들을 보면 포장재의 혁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지금 빅히트 제품인 UV 미스트 쿠션이라든지 에어 쿠션 제품들은 아마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물을 담는 포장재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화장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미장센 거품 연모제는 예전에 기존에는 염색을 할 때 산화제하고 염색제를 두 가지를 섞어서 빗에다 묻혀서 머리 염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캔 제품 쪽에 적용을 해서 두 가지의 내용물을 캔에 담아서 한꺼번에 토출을 해서
손쉽게 섞어 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포장재 쪽에서의 내용물과 포장재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을 생산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 그 포장재 혁신의 그 제품 개발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RP기를 도입했던 시기가 200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도입했던 이유는 저희가 3D 모델링 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모니터상에 보여지는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컵으로 저희가 외주 업체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몇 가지 시안이나 몇 가지 디자인 안을 디자이너나 마케팅한테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 또 그게 정밀하거나 디테일한 표현이 좀 부족했을 때는 바로 재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외주 업체를 이용해서 양산 제품을 만들 때 금형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금형 제작하는 기간보다도 포장재에 대한 설계 완성까지가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게 되는 이런 로스 타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컨커런트한 포장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RP기 도입이 굉장히 시급했다고 생각했고, 그 첫 번째 선택으로는 저희가 에덴 350 장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정밀도나 스펙들은 이런 수준이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도입을 해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도입을 했던 사례가, 이런 포장재들을 디자이너하고 협의를 할 때 과거에는 2D 도면이라든지 출력본 아니면 모니터상의 이제 섹션도를 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작동도 좀 해보고 여닫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저희가 좀 개선을 계속 했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양산 업체에 이 모델링을 넘기기 전에 양산을 해야 되는 사출업체나 금융업체에 이 모델을 가지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11년도에는 이제 추가로 이제 선행 개발에 대한 이제 이슈 사항들 저희 회사 내에서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좀 더 확충을 하자 해서 에덴 오브젯 코넥스 260 장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2011년도 당시에 가장 저희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중사출 제품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동이 좀 더 원활한 그런 고무도 성형이 가능한 그런 장비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고무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도입했던 에덴 350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형이 불가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고무나 이 고무 성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모컵으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종 재질을 섞어서 할 수 있는 장비로 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작동이나 또 연구 활동에 있어서 양산 개발이 완료되기 전 사전에 연구 활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페이지 0, 1, 2라는 여러 가지 이제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페이지 1 단계에서 RP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과 또 디자인 그리고 이제 협력 업체들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RP 조형물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협의들과 CG 제품들을 이제 구상을 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컵을 제작을 해서 어떤 비용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적인 이로움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LT적인 측면에서는 도입 전에 아무래도 외주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아크릴로 가공을 하게 되고 재질도 아무래도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한 7일 정도의 소요가 시간이 좀 로스 타임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도입 이후에는 보통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이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모든 조형물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비용적으로는 보통 한 피스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크릴 모컵으로 제작했을 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RP로 도입했을 때는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10%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좀 에러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충분한 검토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구조 부분을 바로 수정 도면을 완성해서 또 한두 시간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온 제품을 가지고 또 충분한 협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효과성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2011년도에 도입했던 코넥스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러버에 조용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 진행해보지 못했던 연구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브러쉬, 사출로 저희가 브러쉬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냈었는데요. 지금 아마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칫솔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칫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일론 모를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렇게 심어야 되는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장비, 식무라고 하는데 식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브러쉬를 사출 브러쉬로 좀 구상을 해서 여러 가지 가격 절감을 할 수 있는 이제 안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케팅과 또 소비자 패널들에게 양산 몰드를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형상이라든지 브러쉬의 사이즈 부분들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RP로 조형을 해보니까 탱고 블랙이라는 이제 고무 재질을 사용을 했고요. 굉장히 가는 부분, 그 브러쉬의 끝자락 부분 0.1mm 되는 구역도 조형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구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많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크기라든지 사이즈, 그다음에 브러쉬의 간격 이런 부분들은 초기 세팅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요. 저희가 아무래도 생활재를 하다 보니까 일반 사출 형태의 제품이 아닌 블로우 제품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이런 큰 용기들, 이게 실제로 높이로 따지면 한 30cm가 넘어가는 큰 사이즈의 용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포트, FDM 방식으로 조형을 하기 때문에 서포트들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안에 있는 부분들을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또 서포트가 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이제 원형이 나오지 않고 약간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하중에 서포트의 하중에 의해서 모델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면을 보시면 이 네크 있는 부분이 보통 한 1.5mm에서 2mm 정도 되고요. 이쪽 바디 있는 부분들이 0.8m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로로 누워서 서포트를 이렇게 채우게 되면 이 제품이 타원 형태로 나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서포트 제거하는 것도 어렵지만 형상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배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포트가 이렇게 파란색처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져 나왔을 때는 물론 서포트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안쪽에 있는 서포트, 네크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는 옆으로 뉘어서 서포트를 채우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서포트들이 차게 되고 시간과 또 제거하는 또 시간, 또 제거를 하다 보면 이런 얇은 벽이 잘못하다가 이제 깨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형상을 보시면 여기 스트레이트 구간이 있는데 스트레이트 구간 위쪽과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구간의 아래쪽을 분리를 이런 방식으로 요철을 줘서 분리를 하고요.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모델링을 분리를 하고 조형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처럼 서포트가
이제 모서리 아래쪽만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형판에다가 올렸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조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포터 이쪽 바디 부분 같은 경우는 서포터가 거의 묻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이쪽 그 용기 네크에 있는 부분 아랫부분 이게 그늘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서포트 정도 차게 되는데 뒤집어서 서포터 체결하기 굉장히 수월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바텀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피스를 조형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본딩 작업으로 두 개 이제 세 가지를 다 세 피스를 붙이게 되면 실제로 물을 담아도 이제 어느 정도 방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렵지 않게 서포트를 제거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내서 현재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장품은 좀 늦었지만 다른 산업재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중 사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오페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게 글로스 제품이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색깔이 보여야 되는 이제 투명 창이 좀 필요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중 사출 구조로 이제 컨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과 마케팅 이런 분들하고 첫 번째 이제 스펙적인 부분으로 상의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창의 사이즈라든지 창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조형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형에 있어서는 금형에 대한 분할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 검정색인 부분이 실제로는 투명 피스고요. 투명 피스를 이렇게 분할 파팅을 이용해서 금형을 이제 이격을 시키고 다시 이중 사출을 두 번째 바이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 창이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 라는 이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협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샘플 몰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실제 양산화되는 제품으로 한 번 더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이 이제 구현되는 데까지는 이제 RP 장비를 이용해서 모컵으로는 사실 이렇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공을 하는 모컵은 힘들고 RP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공을 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RP기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 팁들이 좀 나오게 되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은 지멘스에서 나오고 있는 NX 유니그래픽스입니다. 유니그래픽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실제 모델링은 모니터상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주 매끈하게 잘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 컨버팅을 STL로 저희가 컨버팅을 해서 RP 조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형을 할 때 무심코 이렇게 이런 그 세팅 값을 저희가 조절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다 분해 전체 전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오해를 받았었어요. RP기 실제로 이걸 조형하게 되면 이렇게 미러볼처럼 이렇게 결이 안 좋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이런 부분이 원래 RP기의 한계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컨버팅을 할 때 이게 분해능 값을 이제 미세하게 정밀하게 이제 0.025 정도로 낮춰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이 데이터를 조형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제품 이제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그런 수준의 표면 결 상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그 컨버팅하는 그 조절 값을 잘 이용을 해서 정밀하게 조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아모레 퍼시픽에서 RP기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능기업에서 그 김상호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종합 건설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생활재 쪽이라서 1:1 모델링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장비들을 미니어처로 해서 보고용 자료라든지 실제로 그 장비에 대한 그 사이즈가 우리 이제 구조나 사이즈가 우리 쪽하고 우리 이제 우리 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실제로 한 100:1 정도의 사이즈로 축소를 해서
조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장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보고 자료라든지 이제 이런 보고용 모컵 같은 것들을 만들 때 RP로 활용하면 조립이 다 된 상태의 단면, 그러니까 3D 모델링 상에서 단면을 이렇게 자른 상태로 모델링을 적층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시거나 이해하는 부분들로는 활용하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미니어처 타입의 어떤 보고용 자료들을 만들 때는 굉장히 좀 이해도를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도 실제로 RP 그 조형을 하는 것과 실제로 외주처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하고는 굉장히 가격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임재민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3D 프린트 시 복잡한 형상도 파트와 파트를 조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3D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3D 프린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는 스트라타시스의 에덴 장비를 쓰고 있는데 코넥스 장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조형판에 일단 모델링을 얹을 때 저희가 서로 조립이 되는 부분들을 두 피스 정도, 만약에 캡과 안에 있는 캡과 밖에 있는 캡을 한꺼번에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아세이라는 명령을 누르게 되면 두 개가 이제 조립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조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디자인 협의 같은 거를 할 때는 저희가 굳이 다양한 피스들을 따로 조형을 해서 조립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관적인 부분하고 큰 작동만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두세 피스를 한꺼번에 조립을 해서 조형을 하게 되면 서포트나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3D 프린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코넥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열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선국적인 중국 사업이 이제 연일 화제라고 하셨고요.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서 활용이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사례를 들어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저희 강의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대표 제품 중에 에어쿠션 제품이 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디자인 협의라든지 제품의 구조 협의 같은 경우는 RP를 이용해서 사전에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연구 개발에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이제 신제품들 중에는 신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RP로 많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FDM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서 표면이 좀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적층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요. 때문에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가공 방식이 나와 있고요. 후가공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세톤이나 아세톤 같은 화학 용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포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후가공 관련된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샘플을 출력할 경우에 출력 실패율이 크게 높아지진 않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작은 파트를 만들 때보다 출력 실패율이 낮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레이어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어떤 한 레이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출력이 실패했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장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다뤄왔는데요. 지금까지 출력이 실패한 적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것들은 현재 해외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때 만들어졌던 전투기를 복원할 때 부품이 없거나 또는 해당 부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치공구 등등은 3D 프린터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3D 프린터를 만든 기구를 가지고 만들어서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사에서 3D 프린터를 우주선에다가 탑재한 것도 요즘에 최초의 뉴스가 나왔고요. 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3D 프린터가 이미 탑재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따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